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본 물리관리사 제21회 화물운송론 기출문제 풀이를 담당할 윤종일입니다. 자, 저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B형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전반적인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문제 40문제 중에 제가 말씀드린 국내 운송 분야인 운송 기초 이론이라든가 화물 자동차 운송, 그 다음에 수배송 시스템 합리화 부분이 역시 40문제 중에 2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프로테이로 따져보면 한 57.5%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챕터 1, 2, 3 국내 운송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특징이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8문제가 나왔는데, 예년에 많이 나왔던 북서 코너법이라든가 보겔의 추정법,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온 게 항공 운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 나왔던 채트반 공식, 매 해마다 거의 나왔죠. 채트반 공식이라는 거, 취단 경로법, 이런 것들에서 한 8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시면서 그걸 느끼셨겠지만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법규 문제, 법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운조합법이라든가 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 또는 우편법, 그 다음에 선박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도사업법, 이런 법들이 이렇게 5문제가 이렇게 화물 운송과 관련된 법에 대한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법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좀 어렵지 않았는가, 이렇게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간단히 해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론 41번 정기선 운송의 활중류 및 추가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골라내는 거죠.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은 혼잡 활중류는 항구에서 선박 폭주에 대기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에 부과하는 활중류이다. 맞는 내용이죠. 통화 활중류, 커런시 어저스트먼트 팩터라고 하죠. 화폐 가치 변화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활중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채화료. 채화료는 무료 장치 기간, 프리타임이라고 하죠. 무료 장치 기간에 화물을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을 갖다가 우리가 채화료라고 하죠. 4번 지체료, 디텐션 차지라고 하는데, 지체료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부과하는 활중료이다. 요게 틀렸네요. 4번이 틀렸는데, 지체료라는 건 이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부과하는 활중료가 아니라, 화주가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같은 것을 갖다가 대여받아 갖고 무료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초과해 갖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걸 선박회사에다가 지불하는 비용을 지체료, 디텐션 차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주가 선박회사에다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자, 5번 항구 변경료는 선적 시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한 후 변경 시에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1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자, 1번. 이건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제가 풀어보니까 기억, 해양사고 구제사업이라든가 리을, 선박 안전관리 체제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미음,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이런 것들이 한국해운조합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수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해운사업 같은 경우는 1949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이건 그 해운업자들의 경제적인 아니면 그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한 그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이 한국해운조합.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추가로 하는 한국해운조합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남북 간 해운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서포트하는 거죠. 그다음에 석유류 및 자재 공동 구입이나 그 공급하는 그런 그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2번에 3번 기억, 니을, 미음에 해당됩니다. 43번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예, 1번 항공운송산업은 생산 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항공운송산업 같은 경우는 그 생산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낮습니다. 그 항공운송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이나 아니면 공급량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작은 산업입니다. 스몰이죠. 작은 산업이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 같은 경우는 생산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43번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번에는 정답이 1번이다. 다음은 44번 보실까요? 예. 이거 44번은 운송의 장소적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장소적 효용입니다. 장소. 그래서 1번 운송은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촉진한다. 예, 맞는 내용이죠. 2번 운송은 원격지간 이쪽하고 이쪽 먼 거리죠. 원격지간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여 유통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한다. 예, 그렇죠. 원격지간 유통의 기능의 범위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그 장소적 효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3번 운송은 지역 간 유통을 활성화시켜 재화의 가격 조정하고 안정을 도모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운송은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회전율을 갖다가 제고하는 그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죠. 5번 운송은 재화의 일시적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아, 이게 틀렸네요. 예.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운송의 장소적 효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5번은 운송은 재화의 일시적 보관으로 재화를 일시적 보관하는 것은 이건 장소적인 효용이 아니라 그 재화를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적 효용을 갖다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운송의 장소적 효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번은 그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보실까요? 이건 항공기 중량에 대한 문제네요. 항공기 중량. 자, 그래서 항공기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첫째 자체 중량, empty weight죠. 자체 중량은 기체 구조, 엔진, 고정 장비 및 내부 장비 등의 중량이다. 이걸 그 기체 구조나 엔진 이런 것들을 전부 있는 그 중량을 자체 중량이라 그래요. 맞는 내용이고 2번 운항 중량, operating weight는 승무원, 엔진의 윤활유, 여객 서비스용품, 식음료 등의 중량. 이거 운항 중량이라고 하죠. 맞는 내용. 3번 유상 중량, 페이로드죠. 유상 중량은 항공기에 탑재한 유상, 돈을 내고 하는 여객이라든가 화물, 우편물 등의 중량을 유상 중량이라 한다. 맞는 내용이고 4번 착륙 중량, 랜딩이죠. 랜딩 웨이트. 착륙 중량은 이륙 중량에서 착륙은 항공기가 내려앉는 거죠. 그 활주로로 내려앉는 거고 이륙은 활주로에서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륙 중량에서 비행 중에 소비된 식음료 중량을 뺀 중량이다.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륙 중량에서 그 비행 중에 소비된 식음료 중량을 뺀 게 아니라 착륙 중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공기를 설계할 때나 또 운영하다 보면은 항공기가 그 착륙할 때 허용되는 그 중량이 있거든요. 그걸 그
착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랜딩 웨이트. 자, 다시 한번 착륙 중량을 말씀드리면 항공기 설계상이나 혹은 운영상의 그 항공기가 착륙할 때 허용되는 그 중량을 갖다가 착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이륙 중량, 테이크 오프 웨이트죠. 이륙 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 총 중량에서 최대 이륙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면 안 되겠죠. 이륙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 46번 보실까요? 예. 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주던 사업,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그 운송 가맹 사업, 프랜차이즈죠. 가맹 사업.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제일 먼저 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일반 화물차 운송 사업, 그다음에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우리가 차 한 대 갖고 그 화물을 운송하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1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특수 화물차 운송 사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여기가 틀렸네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이 부분이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일반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가 아니라 여기선 개별 화물이죠. 여기가 개별이 돼야겠죠.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 그 다음에 용달 화물차 운수사업,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여기 틀렸네요. 2번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운송 주던사업, 그 다음에 운송 가맹사업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트럭 한 대만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4번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두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번 맞는 내용입니다. 5번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의 허가 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이 되겠어요. 1번. 다음은 47번 보실까요? 예, 47번. 자, 47번은 국제 택배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항공사업법이 나오고 우편법이 나오고 관세법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믹스가 됐네요. 자, 박스에 보실까요? 항공사업법상 뭐뭐란 땡땡이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땡땡. 여기서는 상업서류 송달업이죠.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물 제1조의 2,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거 항공사업법 제2조 28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은 요 상업서류 송달업 요거죠. 예. 상업서류 송달업. 자, 두 번째, 관세법령상 과세 가격이 미화 있죠? 미국 달러. 예, 미화, 요것은 250이죠.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정답은 상업서류 송달업, 그 다음에 250달러, 250에서 그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2번. 다음은 48번 보실까요? 요것은 그 북석 코너법하고 보겔의
추정법을 적용하여 총 운송 비용을 구할 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총 운송 비용의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북석훈어법으로 그 운송 비용을 구하고, 두 번째 보겔의 추정법으로 운송비를 구해갖고 그 차이를 갖다가 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먼저 북석훈어법입니다. 먼저 이 북석훈어법, 이걸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죠. 이걸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보겔의 추정법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북석훈어법은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요지가 A, B, C고 공급지가 X, Y, Z, 여기가 북서죠. 여기가 북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ZC, 여기가 요 부분이 남동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총 운송 비용, 먼저 그 북석훈어법에 해갖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20톤이죠? 수유량이 120톤이고 여기는 100톤이니까 그 작은 거에 영향을 받죠. 20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는 120톤에서 100톤이니까 20톤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량은 제로가 되죠. 100쪽에 있으니까 총 20 곱하기 10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죠. 이쪽은 제로기 때문에 42에서 20톤하고 150톤이니까 여기를 20톤을 해주면은 여기는 150에서 20을 빼면은 130이 되죠. 130이 남죠. 그래서 42 곱하기 20, 42 곱하기 20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제로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은 제로, 이쪽은 할당량이 다 끝났으니까 13 곱하기 170톤하고 여기 130톤이니까 작은 거 130톤이죠. 여기서 130톤을 곱해주면 130톤 빼면은 40톤이 남죠. 그래서 13 곱하기 130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40톤 남았고 여기는 제로니까 하면 여기가 11일일 때 40톤하고 200톤이니까 여기를 40톤을 갖다가 할당을 하면은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는 200에서 40 빼니까 160이 남죠. 그래서 11 곱하기 40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160도니까 17에다가 160톤을 갖다 할당을 하면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되죠. 그래서 17 곱하기 160톤 이렇게 하면은 총 계산을 하면은 그 769만 원이 나오네요. 769만 원. 그러니까 먼저 그 북석훈어법으로 구했을 때 총 운송비는 769만 원이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요 보겔 추정법에 의해 갖고 구하는 거죠. 보겔의 추정법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횡이나 열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하고 가장 작은 거의 그 차액을 갖다가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겔의 추정법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회비용을 행하고 열하고 모두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 가장 큰 행이나 열 중에서 운송비가 가장 작은 셀부터 할당을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한 번 구할 수도 있고 두 번 구할 수도 있고 세 번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기회비용을 갖다가 이 보겔의 추정법 기회비용을 갖다 이쪽에다가 횡해도 기회비용 또 이쪽에서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쪽 먼저 요 행부터 기회비용이면 27, 15니까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두 번째로 작은 게 15하고 7이죠. 같이 15 빼기 7 하면은 8이죠. 예, 8. 그 다음에 이쪽 42, 13, 28에서 기회비용은 28 빼기 13이니까 13 빼면은 15죠. 기회비용이 15. 그 다음에 4, 11, 17이니까 11 빼기 4가 되겠죠. 두 번째 작은 거에서 가장 작은 거 빼주면 그러면은
7이죠? 7. 그 다음에 이쪽 열에서 20, 40이 4니까 20 빼기 4니까 16 기회비용. 그 다음에 7, 13, 11에서 7하고 11, 11 빼기 7이니까 4. 그 다음에 15, 28, 17이니까 17 빼기 15니까 2죠. 예. 자, 이렇게 해갖고 기회비용을 1차적으로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가장 큰 게 보면은 15하고 16인데 16이 크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열에서, 요 열에서 이제 가장 작은, 운송비가 가장 작은 24, 42에서 4에다가 해주죠? 예. 그러면 여기다 총 운송비용을 갖다가 는 해갖고 하면은 여기 4에다가 먼저 할당을 하는데 120하고 200이죠? 120에다가 여기다 4 곱하기 120 할당을 하면은 여긴 제로가 되고 여기는 200 빼기 120이니까 80이 남죠? 80. 그래서 4 곱하기 120 플러스, 그러면 이쪽은 벌써 제로가 돼서 할당이 다 끝났어요. 이 나이는. 이 첫 번째 열, A열은. 그러니까 1열은 전부 끝났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다시 보는 거죠.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기회비용 두 번째 구해주면 7하고 15니까 기회비용이 그대로 8 그대로 되고, 13 빼기 28이니까 기회비용이 그대로 15 되고, 11 빼기 7이니까 기회비용이 여기는 17 빼기 11, 그러니까 6이 되겠네요. 이제 기회비용이 두 번째는 6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하면 여기는 그대로 4가 되고 기회비용이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면 기회비용이 가장 큰 게 15죠. 8, 15, 6, 4, 2 중에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요 행에서 가장 작은 게 13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170하고 150이니까 150을 갖다 할당을 하면은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는 20이 남죠. 그래서 13 곱하기 150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50,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할당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구하면은 여기는 7하고 11이니까 4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 그대로 되고 17, 6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3 곱하기 150까지 구해갖고 여기에 기회비용이 4, 이게 8인 경우에 이 부분에 해보면은 20하고 80이죠. 그래서 20을 할당하고, 20을 할당하면 여기는 100 빼기 20이니까 80 남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그래서 7 곱하기 20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80이고 여기는 160이죠. 그래서 여기다 80을 갖다가 할당을 하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는 80이니까 80이 남죠. 80. 그래서 15 곱하기 80 플러스 15 곱하기 80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80, 80이죠. 여기서 17에다가 80을 갖다가 17 곱하기 80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80을 할당했을 때 양쪽 다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513만 원이 나오네요. 513만 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요 북서 코너법에 의해 갖고 구해놓은 그러니까 총 운송 비용이 아까 769만 원이었죠. 769만 원 빼기 지금 구해놓은 513만 원, 513만 원 하면은 정답이 256만 원이 나오네요. 256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2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8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북서 코너법의 총 운송 비용을 구하고 두 번째 보겔의 추정법에 의해 갖고 그 운송 비용을 구해서 그 차액, 그 산출된 총 운송 비용 그 차이를 갖다 구하는 문제죠. 자, 다음은 49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송사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로운송업체는 영세한 소형업체가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화물차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세한 소형업체가 많죠. 2번 철도운송에 비해 육사운송이 발달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 3번 복합운송의 발달로 컨테이너 연안 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이 발달했어도 컨테이너 연안 운송은 지금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활발치가 못하고 있다. 4번 파레트 보급 확대로 하역의 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 부분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ULSL에서 유니트 로드 시스템 해갖고 파레트나 컨테이너가 굉장히 보급이 확대돼서 상하차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잘 진전이 되고 있죠. 맞는 내용. 5번 전체 물류 비중 화물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맞죠? 화물 운송비가 보관비라든가 하역비라든가 아니면 포장비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49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50번입니다. 철도 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송 서비스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틀렸네요. 운송 서비스의 완결성을 잘 지니고 있는 것은 화물 자동차 공로 운송이죠.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완결성이 잘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도역까지 가서 화물 자동차가 실어 온다든가 실어다가 철도역까지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번에는 1번이 틀렸네요. 자, 51번입니다. 51번. 다음은 선박법에 의한 소형 선박의 정의이다. 이에 대한 알맞는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선박법에서 소형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한다. 총톤수 이건 몇 톤 미만?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이건 소형 선박이라고 하죠. 그 다음 총톤수 몇 톤 미만인 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0톤 100톤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52번. 요것은 철도사업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1번 사업용 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사업용 철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용 철도라고 합니다. 전용 철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가용 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용 철도라고 합니다. 전용 철도.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사업용 철도라는 것은 우리가 철도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갖다가 우리가 사업용 철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용 철도,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것은 전용 철도다. 답은 2번의 철도 사업이라든가 철도 운수 종사자, 또 철도 사업자, 또 선로 이런 것은 전부 이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용어의 설명을 얘기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53번. 450g의 화물을 한국 인천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항공 운송을 하려 한다. 이때 부과되는 항공운임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높은 중량 단계에서 중량 단계 높은 걸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건 낮은 운임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중량 단계에서의 낮은 운임. 여기 보시면은 450g의 화물을 이렇게 운송하는 항공 운임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게 450kg이기 때문에 450kg 곱하기 500kg 미만이 요율이 킬로그램 4,000이죠? 4,000원. 그렇게 하면 450 곱하기
4,000원 하면 이게 180만 원이 나오거든요. 180만 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500kg일 때는 얼마겠습니까? 500kg일 때는 요일이 3,500원이죠. 요것은 그 175만 원이 나와요. 175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 운임이라는 것은 운임 산출 중량을 500kg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높은 중량의 단계에서 500kg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운임은 500g으로, 그 운임 산출 중량 500kg 해서 이 요율은 3,500원으로 이 적용해갖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이 175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한국 운임이. 그래서 정답은 3번 175만 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높은 중량 단계에서의 운임은 낮은 운임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 낮은 운임은. 그래서 정답은 그 175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보실까요? 네, 54번.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1번 화주의 요구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한다. 2번 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요게 틀렸네요.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죠. 강화. 그 2001년도에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물류 보안이 또는 그 환경 관련해 갖고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강화되고 있다. 다음에 3번 운송화물이 납품 중 소량화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화물이 납품 중 소량화를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배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빈도 배송이죠. 다빈도 배송. 운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전자상거래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상거래 TV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 갖고 택배 같은 게 전자상거래 증가해서 택배가 굉장히 많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54번에는 그 2번이 여기가 완화되고 있다 해서 2번이 틀렸네요. 네. 다음은 이건 해상운송의 선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연 상부의 모양이 상갑판 부분에서 요 안쪽으로 굽어진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거 텀블홈이라고 합니다. 요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거 있죠? 예, 텀블홈. 이게. 그러면은 요게 위연 상판에 바깥쪽으로 굽어지는 거 있죠? 바깥쪽으로. 이 반대인 거죠? 예, 반대인 경우 바깥쪽으로 굽어진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건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그러니까 이 텀블홈하고 요거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55번엔 1번 텀블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입니다. 56번. 예. 이건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 채트방 공식을 이용하는 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로와 철도운송의 경제 효용 거리를 분기점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서 운송을 할 때 이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거리, 중거리에 단중거리에 유리하고 철도는 중장거리에 유리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은 더 이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효용 거리가 어디까지느냐, 이걸 구하는 게 이제 채트방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채트방 공식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L 이코로 T-R분의 D죠. L은 이 경제적 분기점은 T, 이건 T는 트럭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T라는 게 트럭 운송의 톤 킬로미터당 그 운송비를 얘기하고, R은 레일, 철도죠. 예, 철도를 생각하죠. 철도 운송의 톤 킬로미터당 운송비고, D는 그 추가되는 비용이 있죠. 톤당 추가 그 비용을 갖다 D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졌어요. 보시면은 L 이코로 이 공로 운송의 톤 킬로미터 운송비가 120원이죠. 예, 이건 그 T죠. 예.
화물 자동차 T가 120원 빼기 철도 운송 R 그러니까 톤킬로미터에서 70원. 그 다음에 D는 추가 비용이 톤당 추가되는 비용이 12,000원이죠. 12,000원. 니코로 하면 50분에 12,000원 하면은 나눠주면은 240이 나오죠. 240. 그러니까 여기서는 240km죠. 킬로미터. 여기가 경제적인 분기점이 여기가 240km라는 거죠. 240km. 그러니까 여기까지 240km까지는 화물 자동차로 운송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는 철도로 운송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입니다. 다음 네트워크에서 7지점 1, 2, 3, 4, 5, 6, 7 있죠? 물류 창고를 모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최소로 필요한 도로 연장은 이때 각 구간에 나타난 숫자는 거리를 나타낸다. 킬로미터, 30km, 10km 이런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최소로 필요한 도로 연장이 있죠. 이거 어떤 면에서 그 최단 경로를 갖다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로 필요한 도로 연장이라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데 구간별 가장 가까운 거리 있죠? 이 킬로미터가 가장 짧은 부터 시작하면 가장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짧은 것은 20, 10이니까 10km가 가장 짧네요. 요 부분. 그래서 예, 보시면은 요 3에서 3이죠? 예, 3에서 5까지. 3에서 5까지가 10km죠. 10km.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1에서 3까지가 20km.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되겠죠. 작은 거 1에서 2 이것은 30km. 그 다음에 3에서 6하고 40 30하고 40 중에 30이 더 가깝죠. 이렇게 3에서 6 30km. 다음에는 6에서 7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은 20km죠. 20k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에서 4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가장 짧죠. 예. 7에서 4 여기 20km가 되겠죠. 20km. 그래서 총 이게 합치면은 10, 20, 30, 30, 20 하면은 이게 보자 30, 60, 90, 130km가 나오죠. 플러스 하면은 130km.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0km. 하나, 둘, 셋, 넷, 예, 130km.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57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5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